선옥 씨, 요즘 자꾸 깜빡하시네요.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시고. 경로당에서 김영자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던진 말이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전 그런 적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황급히 말했지만 김영자 여사는 주변 어르신들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웃더군요. 본인은 몰라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주변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과 걱정이 섞인 눈빛들. 마치 제가 정말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본인은 몰라. 그 말 속엔 제가 더 이상 저 자신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죠. 며칠 뒤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선옥 여사님, 오늘 오후에 집 좀 비워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제 집인데 왜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옆집 김 여사님 말씀이 선옥 여사님이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 알아보고 계신다고. 본인이 대신 집 정리 중이시라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김영자 여사는 이미 제 건강 상태를 대신 설명하고 제 거취를 대신 정하고 제 집을 정리 대상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알았죠. 낯선 보라색 비누 향이 욕실에서 흘러나온 게 언제부터였는지, 제가 쓰던 수건이 왜 자꾸 다른 자리에 있었는지, 냉장고 속 반찬통이 왜 제 것이 아니었는지, 누군가 제 열쇠로 제 일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친절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저를 챙겨주는 따뜻한 이웃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대신 살아가려는 침범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기로요. 대신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군포에 사는 박선옥입니다. 올해 62이에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죠. 담배도 안 피우던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억울해요. 아이들은 다 출가했어요. 큰아들은 인천에서 살고 딸은 부산에 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죠. 지금은 25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랑 같이 살던 집입니다. 처음엔 이 빈 공간이 너무 컸어요. 밤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군요. 혼자라는 게 외롭긴 해도 그렇다고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제 하루는 규칙적이에요. 아침 7시면 일어나서 공원 한 바퀴 돕니다. 30분 정도 걸리죠. 돌아오면 8시쯤 되는데 그때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집안 정리해요. 점심은 간단하게 챙겨 먹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계란 하나 정도요. 오후엔 TV 보거나 책 읽거나 해요. 가끔 경로당에도 가고요. 저녁은 6시에 먹습니다. 조금 이른 편이죠.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 좋아요. 창밖으로 해 지는 거 보면서 밥 먹는 게 참 평화롭거든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뉴스 보고 9시쯤 자리에 듭니다. 특별할 게 없는 일상이에요. 그냥 평범한 노인의 하루죠. 하지만 전 이 평범함이 싫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할 일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집안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죠. 신발장은 늘 일렬로 정리돼 있고 주방 행주는 매일 삶아서 햇볕에 말립니다. 욕실 수건도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방향으로 걸어둬요. 남들이 보면 강박증 같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이게 편합니다. 뭐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하루를 예측 가능하게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안정감을 줬거든요. 혼자 산다고 해서 누구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장 보는 것도 혼자 하고 병원 가는 것도 혼자 갑니다. 은행 일도 제가 처리하고요. 물론 가끔 무거운 짐 들 때 힘들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누군가한테 부탁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한테 패 끼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 부탁하면 상대가 싫은 내색 안 해도 제가 먼저 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해결하려고 했죠. 동네 사람들이랑도 적당한 거리를 뒀습니다.
경로당 가면 인사는 나누지만 깊이 사귀진 않았어요. 남의 집안일 캐묻는 것도 싫고 제 얘기하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외로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그랬습니다. 특히 저녁 먹고 나서요. TV 보다가 문득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실감날 때가 있어요. 말 걸 사람 없고 차 한 잔 나눠 마실 사람 없고 그럴 땐 한숨이 나오죠. 하지만 그렇다고 막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이따금씩 느껴지는 쓸쓸함 정도였죠. 참을 만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진 그랬어요. 제 일상에 누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는 작은 틈. 거기로 누군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그땐 몰랐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제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아주 평범한 하루에 아주 사소한 친절에서요. 김영자 여사를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였죠. 저는 장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무 한 개랑 배추 한 포기가 들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옆집 여자분이 타고 계시더군요. 어머, 선옥 씨 맞죠? 김영자 여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전 놀랐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몰랐거든요. 네, 맞는데요. 저 옆집 사는 김영자예요. 우린 이웃인데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김영자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제 장바구니를 가리켰어요. 어머, 그거 무겁겠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전 황급히 손을 저었죠. 하지만 김영자 여사는 이미 제 장바구니를 받아 들고 있었어요. 에이, 우리 같은 사람끼리는 도와야죠. 혼자 사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걸 알아봐 주니 묘하게 고마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앞까지 김영자 여사가 장바구니를 들어다 줬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저는 장바구니를 받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뭘요? 앞으로 자주 봬요. 혼자 사시면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김영자 여사는 다정하게 웃으며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웃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네에서 김영자 여사 얘기는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전에 동대표를 했었다고요. 혼자 사는 노인들 잘 챙긴다는 소문도 있었죠. 며칠 뒤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김영자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요. 선옥 씨, 제가 오늘 나물 무쳐봤는데 맛 좀 보세요. 어머, 이걸 어떻게? 에이, 뭘요? 혼자 사시면 반찬 하기 힘들잖아요. 김영자 여사는 반찬통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시금치 나물이었어요. 정성스럽게 무쳐진 게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뭘 드려야 할까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이웃이잖아요. 김영자 여사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진심으로 저를 챙기는 것처럼 보였죠. 그날부터 김영자 여사는 자주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였어요. 어떨 땐 김치였고, 어떨 땐 멸치볶음이었고, 어떨 땐 된장찌개였죠. 전 매번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론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뭔가 신세를 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영자 여사가 너무 적극적으로 주시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영자 여사가 또 반찬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반찬을 주고 나서 거실까지 들어오시더군요. 어머, 집이 참 깨끗하네요. 김영자 여사는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리 잘하시는구나. 혼자 사시는데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전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어요. 자식들 얘기, 동네 얘기, 건강 얘기.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선옥 씨는 자식들이 자주 와요? 아니요, 멀리 살아서요. 그럼 혼자 계실 때가 많겠네. 외롭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병원은 혼자 가요? 약은 잘 챙겨 먹고요? 네, 다 혼자 해요.
김영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전 움찔했어요. 선옥 씨,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요.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전 얼른 손을 빼며 차를 더 따랐습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친절한 사람한테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 것 같았어요. 김영자 여사가 돌아간 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분명 좋은 분이에요. 저를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주니까요. 하지만 뭔가 조금 과한 느낌이었죠. 며칠 뒤 김영자 여사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반찬이 아니라 그냥 수다를 떨러 온 것 같았어요. 선옥 씨, 오늘 날씨 좋던데 공원 같이 갈래요? 아, 저 아침에 이미 다녀왔어요. 그래요? 그럼 차나 한잔 해요. 김영자 여사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당황했지만 뭐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김영자 여사는 1시간 넘게 있다가 갔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선옥 씨, 혹시 예비 열쇠 하나 있어요? 네? 열쇠요? 혼자 사시는 집은 혹시 모르니까 누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만약에 쓰러지시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김영자 여사는 진지한 표우로 말했습니다. 집 열쇠 하나만 저한테 맡겨두면 안 될까요? 급할 때 필요하잖아요. 전 순간 망설였습니다. 열쇠를 준다는 게 왠지 큰 결정 같았거든요. 하지만 김영자 여사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진짜 위험하니까요. 글쎄요, 그게. 선옥 씨, 전 옆집인데 뭐. 걱정 마세요. 함부로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급할 때만 쓰려고요. 김영자 여사는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죠. 결국 전 열쇠를 건넸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고맙다며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선옥 씨, 안심하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땐 몰랐죠. 그 열쇠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제 경계를 허무는 도구가 될 줄은요. 열쇠를 건넨 뒤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그날 저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정기 검진 때문이었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느낌이랄까요. 신발장을 보니 제 신발이 일렬로 정렬돼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놓거든요. 저는 신발을 벗으면 그냥 대충 놔두는 편이에요. 근데 누군가 정리해 놓은 거였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 쿠션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놔뒀던 리모컨도 각도가 달랐습니다. 사소한 차이였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왔다는 거려. 김영자 여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여사님. 혹시 오늘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아, 선옥 씨. 네, 잠깐 들렀어요. 문 좀 열려 있길래요. 김영자 여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고요? 전 분명히 잠그고 나갔는데요. 어머, 그래요? 제가 봤을 땐 살짝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집은 조심해야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창문도 좀 닫고 정리도 좀 했어요. 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를 내야 하나, 고맙다고 해야 하나. 김영자 여사는 좋은 의도로 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아, 네? 그러셨군요. 고맙습니다. 뭘요? 우리 사이에. 앞으론 외출할 때 꼭 확인하고 나가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찝찝했습니다. 문을 열어두고 나간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전 항상 문 잠그는 걸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깜빡했을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마트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또 그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요. 이번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제가 어제 만들어둔 된장찌개가 사라지고 대신 김영자 여사네 반찬통이 들어있었어요. 김치통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자 여사네 플라스틱 용기였죠. 욕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위에 놓인 비누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쓰던 하얀 비누가 아니라 보라색 비누였습니다. 처음 보는 제품이었죠. 손을 씻으려고 비누를 집었는데 낯선 향이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인공적인 향. 전 그 향이 싫었습니다.
제 욕실에서 나면 안 되는 냄새 같았거든요. 수건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걸어둔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고리에 걸려 있었어요. 게다가 접는 방식도 달랐죠. 저는 수건을 세로로 반접어서 거는데 누군가 가로로 접어놨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제 공간이 침범당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죠. 이게 잘못된 일인가? 김영자 여사는 그냥 저를 도와주려는 것뿐인데요. 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혼자 살다 보니 남이 들어오는 게 불편한 거겠지. 김영자 여사는 좋은 분이야. 이렇게 챙겨주는데 고마워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외출하려고 신발을 신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영자 여사였죠. 선옥 씨, 지금 어디 가요? 아, 은행 좀 다녀오려고요. 어느 은행이요? 우리 은행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아, 그래요. 몇 시에 들어와요? 전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는 걸까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1시간이면 올 것 같아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감시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죠. 김영자 여사는 그냥 걱정해서 물어본 거겠지. 은행 다녀와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또 그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다녀간 흔적. 이번엔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선옥 씨, 과일 좀 놔두고 갔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김영자, 냉장고를 열어보니 사과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제가 없을 때 제 집에 들어온다는 게 이제는 당연한 일이 돼버린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제가 아끼던 머그컵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생일에 사준 컵이었어요. 집 안을 다 뒤져봤지만 없었죠. 설마 싶어 김영자 여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제 컵 보셨어요? 하얀색에 파란 꽃무늬 있는 거요. 아, 그거요? 금가 있길래 제가 버렸어요. 위험하잖아요. 네? 금이요? 전 몰랐는데요. 선옥 씨가 못 본 거예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금이가 있더라고요. 계속 쓰다간 다칠 수 있어서 버렸어요. 김영자 여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제 물건이었어요. 제가 버릴지 말지 결정할 일이었죠. 근데 김영자 여사는 제 허락도 없이 버린 겁니다. 다음엔 물어보고 버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어요. 어머, 선옥 씨. 제가 다 선옥 씨 생각해서 한 건데. 뭐가 그렇게 속상해요. 금간 컵 쓰다가 다치면 어떡해요. 그래도 제 거니까요. 에이, 우리 사이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선옥 씨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김영자 여사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죠. 전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집어낼 수가 없었죠. 김영자 여사는 분명 저를 위한다고 했습니다. 전부 제 안전을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왜 제 집에서 제가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일상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거요. 결정적인 순간은 경로당에서였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죠. 경로당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 마시며 수다 떠는 날이었어요. 전 원래 경로당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게 조금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김영자 여사가 꼭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어요. 경로당엔 이미 5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아는 얼굴들이었죠. 박 회장님, 이 여사님, 최 선생님. 전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김영자 여사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전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손을 잡으니 어색했거든요. 어머, 우리 선옥 씨 오늘 안색이 안 좋네. 김영자 여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봤어요. 전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괜찮긴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김영자 여사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선옥 씨가 자꾸 깜빡해요. 제가 옆집이라 알거든요.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깜빡한다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전 멀쩡해요. 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자 여사는 제 손을 더 세게 쥐며 계속했어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가스불 켜놓고 나간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그랬냐고요. 근데 김영자 여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옥 씨, 흥분하지 마세요. 다들 이해해요. 뭘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 손을 빼려고 했지만 김영자 여사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어깨까지 감싸 안더군요. 괜찮아요?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래요. 저도 가끔 그래요. 김영자 여사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무서웠어요. 마치 저를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주변 어르신들 표이 바뀌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안쓰러워하는 시선. 누군가 조용히 말했어요. 에고, 박 여사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 혼자 사시는데 걱정이네. 김 여사가 옆집이라 다행이야. 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제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 정말 아니에요. 가스불 끄고 나갔어요. 매번 확인해요. 전 애타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들 김영자 여사만 바라봤죠. 김영자 여사는 제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옥 씨, 괜찮아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영자 여사한테 고맙다는 말까지 했죠. 김 여사가 있어서 다행이야. 혼자 사는 노인 잘 챙기시네.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죠.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차가웠습니다. 마치 족쇄 같았죠. 경로당에서 나온 뒤 저는 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김영자 여사가 같이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전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김영자 여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가 섬뜩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거짓말을 했어요. 전 가스불 켜놓고 나간 적 없어요. 절대로요. 전 평생 그런 실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왜 사람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다는 거려. 김영자 여사는 저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억력 나쁜 노인, 혼자 살 수 없는 사람, 누군가 돌봐줘야 하는 존재. 왜요? 왜 그러는 걸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저를 통제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믿으면 김영자 여사의 말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자 여사는 제 보호자가 되는 거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열쇠를 달라고 한 것도, 제 집에 들락날락한 것도, 물건을 버린 것도 전부 저를 의존적으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전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어요? 사람들은 이미 김영자 여사 편이에요. 착한 이웃, 헌신적인 보호자.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박혀버렸죠. 제가 뭐라고 해봤자 핑계처럼 들릴 거예요. 기억력 나쁜 노인이 하는 변명처럼요.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전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췌해졌을까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가는 축 처져 있었죠. 전 거울 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넌 멀쩡해. 기억력도 멀쩡하고 판단력도 멀쩡해. 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어요.
무너지는 순간 김영자 여사의 말이 진짜가 되는 거니까요. 며칠 뒤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가 제 인생을 바꿔놨죠. 관리실 전화가 온 건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반이었어요. 여보세요, 박선옥 여사님 맞으시죠? 관리실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네, 맞아요. 저기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 집 좀 비워주실 수 있으세요? 전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왜요? 그게 점검이 있어서요. 무슨 점검이요? 전 공지 못 받았는데요. 직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요, 옆집 김영자 여사님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자 여사요? 네. 김 여사님 말씀이 박 여사님께서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하셔서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대신 집 정리를 좀 하시겠다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뭐라고요? 요양원이요? 아, 그러시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직원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전 요양원 같은 거 알아본 적 없어요. 제가 왜 요양원을 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김 여사님한테 들은 건데, 김영자 여사가 뭐라고 했는데요? 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동시에 두려웠죠. 박 여사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셔서 혼자 생활하기 힘드시다고. 그래서 자녀분들이랑 의논해서 요양원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전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죠. 전 멀쩡해요. 기억력도 멀쩡하고요.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잘못했나 봅니다. 직원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죠.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김영자 여사가 이미 관리실에까지 말을 퍼뜨렸던 겁니다. 제가 요양원을 간다고, 제가 혼자 살 수 없다고, 제가 집을 정리해야 한다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 돌이켜보니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영자 여사가 열쇠를 달라고 한 것, 제 집에 자주 드나든 것, 물건을 맘대로 버린 것, 경로당에서 제 기억력이 나쁘다고 말한 것,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김영자 여사는 저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계적으로요. 조금씩요. 그래서 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이제는 제 거취까지 대신 결정하려 하고 있었죠. 제가 어디로 갈지, 제 집을 어떻게 할지, 전부 김영자 여사 마음대로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었어요. 침범이었죠. 아니, 침범을 넘어서 지배였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저를 대신 살고 있었어요. 제 건강 상태를 대신 설명하고, 제 미래를 대신 계획하고, 제 집을 대신 관리하고, 마치 제가 김영자 여사의 소유물인 것처럼요. 왜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제 집을 노리는 것도 아니죠. 그럼 뭘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통제요. 김영자 여사는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자기 손안에 넣고 싶었던 겁니다. 혼자 사는 노인, 자식들과 멀리 사는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김영자 여사에게 전 완벽한 타깃이었던 거죠. 처음엔 친절로 접근했습니다. 반찬 갖다 주고,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신뢰를 쌓았어요. 그 다음엔 열쇠를 받았죠. 경계를 허물었던 겁니다. 그 뒤론 조금씩 제 영역을 침범했어요. 제 집에 들어오고, 제 물건을 만지고, 제 생활을 간섭하고, 그러다 마지막엔 제 정신까지 의심하게 만들었죠. 사람들 앞에서 제 기억력이 나쁘다고 말하고, 제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소문내고, 그래서 모두가 김영자 여사를 제 보호자로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관리실까지 김영자 여사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을 간다고, 제가 집을 비워야 한다고,
다음은 뭘까요? 다음엔 뭘 하려는 걸까요? 제 자식들한테까지 연락할까요? 제가 혼자 살 수 없다고 말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딸한테서 전화 오는 거요. 엄마 왜 말 안 했냐고. 요양원 알아봤다고. 그런 전화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요. 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김영자 여사한테 따지러 갈까요?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김영자 여사는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피해망상이 있다고 말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생각했어요. 이건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논리로 풀어야 했죠. 김영자 여사가 가진 건 뭔가요? 열쇠, 사람들의 신뢰, 제 일상에 대한 정보.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럼 전 뭘 해야 할까요? 간단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전부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열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단속부터 다시 하겠어요. 김영자 여사가 들어올 수 없게요. 그 다음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죠. 증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은 거리두기예요. 김영자 여사와 완전히 선을 그어야 했어요. 더 이상 제 일상에 발을 들일 수 없게요. 전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요. 차분하게요. 김영자 여사가 눈치채지 못하게요. 복수는 소란스러울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되찾으면 되는 거였죠. 그날 오후 전 가장 먼저 현관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관리실에 전화했어요. 다른 직원이 받았죠. 아침에 통화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물쇠 교체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하시겠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요? 급하신가 봐요. 네, 좀 급해서요. 1시간 뒤 기사님이 왔습니다. 자물쇠를 교체하는데 30분 정도 걸렸어요. 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새 자물쇠가 달리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죠. 다 됐습니다. 열쇠 2개 드릴게요. 기사님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전 열쇠를 꼭 쥐었어요. 이제 이 집엔 제 허락 없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사님이 떠나고 전 문을 잠갔습니다. 새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든든했어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영자 여사였죠. 예상했던 일이에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만 말했어요. 누구세요? 선옥 씨, 나 영자예요. 문 좀 열어줘요. 무슨 일이세요? 반찬 좀 갖다 주려고요. 문 열어줘요. 문 앞에 놔두세요. 제가 나중에 가져갈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자 여사가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왜 그래요? 문 열어줘요. 지금 좀 불편해서요. 죄송합니다. 선옥 씨, 무슨 일 있어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한참 밖에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전 소파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김영자 여사를 처음으로 거절한 거예요. 다음 날부터 김영자 여사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전 나가지 않았어요. 인터폰도 받지 않았죠. 사흘째 되던 날 김영자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옥 씨, 안에 계시죠? 왜 문을 안 열어줘요?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하나. 선옥 씨 혹시 쓰러진 거 아니에요? 김영자 여사의 목소리가 초조해졌습니다. 열쇠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김영자 여사가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열리지? 김영자 여사는 한참 더 시도하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전 문 뒤에 서서 그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김영자 여사는 제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있었는데 김영자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쳤죠.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갔습니다. 목요일이었어요. 김영자 여사도 와 있었죠. 하지만 전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저와 김영자 여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죠. 두 분 무슨 일 있어요? 박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김영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만 마시고 있었죠.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경로당을 나올 때 이 여사님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박 여사님, 김 여사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김 여사가 요즘 박 여사님 얘기를 안 해요. 저는 맨날 했는데. 그래요? 네. 뭔가 서운한 일이라도 있었나 봐요. 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었어요. 며칠 후 관리실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용건이었어요. 박 여사님, 택배 왔는데요. 찾아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실에 내려갔습니다. 직원이 택배를 건네며 말했어요. 요즘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지난번에 김 여사님 말씀 들었을 때 걱정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멀쩡하시네요.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확인도 안 하고 그런 말 믿어서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전 택배를 받아들고 돌아왔습니다. 관리실 직원도 이제 알았어요. 김영자 여사 말이 거짓이었다는 거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 집도 그랬었어요. 네, 김 여사가 열쇠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안 줬죠. 괜히 불편할 것 같아서요.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김 여사가 좋은 분인 건 맞는데 좀 과해요. 경계가 없달까. 그러게요. 전 짧게 대답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눈치는 챘어요. 김 여사가 박 여사님한테 좀 심했다는 거요. 나중에 들으니 다른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답니다. 김영자 여사가 지나치게 간섭했었대요. 어떤 집은 자물쇠를 바꿨고 어떤 집은 아예 연락을 끊었다고 했죠. 전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김영자 여사는 예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선을 넘는 친절을요. 이제 사람들은 김영자 여사를 예전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사는 했지만 거리를 뒀어요. 김영자 여사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김영자 여사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경로당에도 자주 안 나왔어요. 나와도 구석에 앉아서 혼자 있었죠. 누가 김영자 여사를 비난한 건 아니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다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 겁니다. 선을 넘은 사람은 조용히 선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소란 피우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죠. 그냥 제 일상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제 경계를 다시 세웠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강력한 복수였습니다. 지금 제 집 욕실엔 제가 고른 비누만 있습니다. 하얀색 비누예요. 향도 은은하죠. 보라색 비누 향은 더 이상 나지 않아요. 현관문은 항상 잘 잠겨 있습니다. 제 열쇠로만 열리죠. 신발장도 제가 정리한 대로 있고 수건도 제가 건 위치 그대로입니다. 냉장고엔 제가 만든 반찬만 들어있어요. 김영자 여사의 반찬통은 전부 돌려줬습니다. 문 앞에 놔뒀죠. 말 한마디 없이요. 제 일상은 다시 제 것이 됐습니다. 아침 7시면 일어나서 공원을 돕니다. 예전처럼요. 아무도 제게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아요. 몇 시에 돌아오냐고 전화하지도 않죠. 점심은 혼자 먹습니다. 저녁도 혼자 먹어요. 외롭냐고요. 가끔은 그래요. 하지만 침범당하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경로당에도 가끔 나갑니다. 사람들과 차 마시고 얘기 나눠요. 김영자 여사도 가끔 보이지만 서로 인사만 할 뿐입니다. 더 이상 제 손을 잡지 않아요. 제 어깨를 감싸지도 않죠. 그게 편합니다. 얼마 전엔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해. 딸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전 정말 괜찮았거든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는 방식을 바꿨죠.
이제 전 친절보다 경계를 먼저 봅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하면 한 발짝 물러나요.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고요. 열쇠를 달라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줍니다. 제 공간은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선의로 포장된 침범을 이젠 알아봐요. 누군가 제 허락 없이 제 일을 대신하려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죠.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이젠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하지만 선을 넘는 친절은 흔합니다.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는 사람,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는 사람,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악의가 없어요. 오히려 본인은 선의로 한다고 믿죠. 그게 더 위험합니다. 거절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이라도 선을 넘으면 침범입니다. 친절이라도 경계를 무너뜨리면 폭력이에요. 혼자 산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열쇠를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여러분의 결정권을 내어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제 집에서 제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아무도 제 일상에 손대지 않아요. 아무도 제 미래를 대신 정하지 않죠. 제 인생의 문은 제가 여닫습니다. 제 열쇠로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자기 인생의 문을 스스로 잠그고 사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겁니다. 그 자유를 지키세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